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음양오행론입니다. 동아시아 사상의 정말 거대한 발명품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 음양오행론은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어떤 최초의 거대 과학 이론 같기도 하고요. 특히 통치자의 도덕과 자연현상을 연결시킨 천인 감흥 사상의 핵심이었죠. 맞습니다. 세상을 하나의 일관된 원리로 이해하려는 인류의 지적 모험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견제하고 또 유교적인 통치 질서를 세우는 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 특히 그 한서, 오행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자료죠. 이걸 중심으로 음양오행이라는 안경을 통해 한나라 시대의 자연현상과 정치적 해석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좀 변해갔는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통찰을 얻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음양오행론이 어떤 개념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죠. 기본적으로 세상 만물을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원으로 분류하고요. 그렇죠. 오행. 네, 이 오행이 서로 돕거나 이걸 상생이라고 하죠. 네, 상생. 그리고 서로 억제하는 관계, 상극. 맞습니다. 상극. 이 상생과 상극 관계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본 것이 핵심이죠. 정확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상생이고요. 수극화, 화극금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누르는 게 상극 관계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자연현상에만 국한시킨 게 아니라는 점이죠. 모든 것에 다 적용하려고 했다고요. 네, 인체, 계절, 정치, 사회현상까지 정말 모든 것에 적용하려 했던 거시적인 모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의학에서는 우장육부를 오행에 딱 배속시키고 병의 원인을 이 오행의 불균형으로 진단했거든요. 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나요? 예를 들면 신장, 수, 이 약해서 심장, 화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국화가 잘 안 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럼 치료는 폐, 금의 기운을 북돋아서 신장을 돕는 금생수 방식으로 치료법을 찾는다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와, 상당히 체계적인데요? 천문학 같은 분야에서도 쓰였나요? 그러면 천체 운행이나 지상의 계절 변화 같은 것도 다 오행의 순환으로 설명하면서 태초력 같은 아주 정밀한 역법을 만드는 데도 이 이론이 기초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 동종슈가 체계화했다는 천인 감흥설이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연재해나 좀 기이한 현상들, 이걸 제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통치자의 잘못된 정치에 대한 하늘의 경고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보고가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초기 오행 제의설은 자연현상을 잘 관찰해서 통치자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정치 자연 철학이었어요.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황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죠. 아, 황제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이 보고했다. 이런 식이군요. 바로 그거죠. 폐하, 지금 하늘이 이런 징조를 보이시니 이건 필시 폐하의 어떤 잘못 때문입니다. 어서 바로잡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유교적 통치 이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듣고 보니 황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겠는데요. 일거수일투족의 하늘의 평가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한 건 아니에요. 이론의 목적이 점차 진리 탐구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관찰된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이미 설정해 놓은 정치적 메시지에 맞춰서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그런 현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부작용이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 한서 오행지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각 오행과 관련된 제의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목행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무는 봄, 동쪽, 성장, 그리고 인, 어짐과 관련 있죠? 네. 그래서 목행의 제의는 주로 농업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장이 좀 비정상적인 경우,
또는 나무의 본성인 고듬이나 부드러움을 잃는 증상, 나무가 얼어붙거나 부러지는 그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군주의 부덕함, 특히 인하지 못함, 농업정책 실패, 교만함 이런 것들과 연결시켰죠.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노나라 성공 5년에 서리가 내렸는데 다른 풀은 괜찮고 유독 콩만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운상불살초 살대두라고 기록되어 있죠. 콩만 딱 골라서 죽였다고요? 신기하네요. 그건 어떻게 해석됐나요? 당시 노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아주 강성한 신하가 계시였는데 이 강한 신하 계시를 바로 콩, 대두에 비유한 겁니다. 하늘이 그를 벌하려 한다는 경고로 해석했어요. 와, 설이라는 자연현상에 정말 구체적인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네요. 그렇죠. 또 노장공 28년에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이건 농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니까요. 군주가 너무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백성들에게 부욕을 과도하게 시킨 덫에 하늘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또 다른 목행제의 사례는 없나요? 노성공 16년 기록도 있던데요. 나무가 얼어붙는 현상, 목빙. 네, 안에. 그 목빙 현상은 전쟁의 징조로 해석됐습니다. 얼음빙이 갑옷이나 병기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이미지와 연결된다고 본 거죠. 실제로 그 해에 얼릉 전투는 큰 전쟁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자연현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거나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방식이었네요. 자, 다음은 화행으로 가보겠습니다. 불은 여름, 남쪽, 그리고 보는 것, 즉 시각과 관련이 깊죠. 가장 직접적인 제의는 역시 불, 화재였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냥 불이 아니라 궁궐, 종묘,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창고 같은 데 불이 나는 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군주의 실정, 특히 예법을 무시하거나 음란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것에 대한 하늘의 직접적인 꾸짖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한나라 해제 4년에 황궁의 음식 창고였던 능실과 의복 창고였던 직실에 큰 불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건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혹시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었나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해석했습니다. 당시 실권자가 여태우였는데 이 여태우가 조왕 유여의를 독살하고 그의 어머니 척부인을 정말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유향 같은 학자는 이 화제를 바로 그 여태우의 잔인무도함, 그리고 또 자신의 조카 딸을 황후로 삼아서 황실의 근본을 어지럽힌 것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봤습니다. 중요한 창고들이 불탔으니 이건 제사에 쓸 음식과 의복을 바칠 수 없게 되었다. 즉, 여씨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로 해석한 거죠.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정통성 문제까지 연결시키는군요. 다른 화제 사례는 없나요? 송나라 화재 같은 것도 기록에 있던데요. 네, 송양공 9년의 송나라 화재, 송제도 유명합니다. 유향은 이걸 군주가 참소, 그러니까 남을 헐뜯는 말을 듣고 충신을 내쫓은 것에 대한 벌로 해석했고요. 또 좌전에는 아키라는 인물이 화재에 아주 뛰어나게 대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또 천도, 하늘의 도와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화재 자체뿐 아니라 그 대응 과정까지 의미를 부여한 거죠. 한무제 때 고조사당에 불이 난 사건도 있지 않았나요? 아, 네. 건원 6년의 고조사당, 고묘 및 고륙엽 별궁 화재 사건이죠. 동중서는 이걸 예법에 맞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무제 시대에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이 좀 의미심장하다고 봤어요. 어떤 점에서요? 과거 군주들은 힘이 없어서 잘못을 알고도 바로잡기 어려웠지만 이제 무제는 그럴 힘과 시기가 되었다. 그러니 빨리 잘못을 고치라는 하늘의 재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군주의 책임을 더 강조한 거죠. 흥미롭네요. 자, 세 번째 토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흙은 중앙, 계절의 조절, 생산, 그리고 생각과 믿음을 상징하죠. 네. 그래서 토행의 제의는 주로 땅과 관련된 현상들, 지진, 산사태, 황사, 가뭄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땅에서 나는 소산물, 특히 소와 관련된 기이한 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주의 교만함이나 사치, 부당한 토목공사, 또 생각의 혼란, 신의 없음 등과 연결되었죠. 소와 관련된 기이한 일이요? 어떤 게 있었나요? 한나라 경제 때 양나라 효왕에게 어떤 소가 바쳐졌는데 이 소가 좀 이상했어요. 보통 소는 발굽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는 발굽이 등 위로 솟아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족 상출 배사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발굽이 등 위에요?
와, 정말 기이한데요. 그건 어떻게 해석됐죠? 유양은 이걸 소의 재앙, 유호라고 보고 당시 양효왕이 상당히 교만하고 사치스러웠거든요. 심지어 황제 자리를 넘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자기 신하를 암살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행태들과 연결시킨 거죠. 발이 등 위에 났다는 것은 아랫사람, 즉 신하가 윗사람, 군주를 범하려 하거나 혹은 질서라 뒤집힐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가서 효왕이 급사했어요. 와,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인데요. 지진 같은 건 어떻게 해석했나요? 진나라 때 지진 기록도 있던데요. 네, 진양공 29년의 지진 기록이 좌전에 나오는데 백양보라는 인물이 이걸 음양이 뒤바뀌어서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예언까지 했죠.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네, 그의 예언대로 진나라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또 다른 토행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황색 구름 같은 것도 있던데요. 네. 한성제 건시 원년에 붉고 누런 기운, 운기적황이 천지를 뒤덮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황색재앙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외척 왕씨 세력이 아주 강성했거든요. 왕봉을 비롯한 다섯 호, 오후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 외척 세력의 발흥과 연결해서 해석했습니다. 황색이 중앙, 토를 상징하니까 외척 세력과 연결하기 쉬웠겠군요. 맞습니다. 나중에 양션이라는 사람은 애제 때에 다른 외척들, 정씨나 부씨에게 자귀를 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과도한 봉작이 토기운을 어지럽혀서 발생한 재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방의 역전에서는 이런 황색 재앙을 군주가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잘못과 연결시키기도 했고요. 네 번째는 금행입니다. 쇠는 가을, 서쪽, 결실, 의, 그리고 말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금행제의는 주로 전쟁이나 형벌 문제 또는 말이나 소리와 관련된 이상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돌이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흰색과 관련된 이변, 흰까마귀가 나타나거나 동물에게 흰털이 나는 백상 같은 것들이요. 돌이 말을 했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글쎄요,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서 오행지에 보면 진나라 소공 8년에 위유라는 땅에서 돌이 말을 했다는 기록, 시견육구인 진위유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석했나요? 당시 유명한 음악가이자 현인이었던 사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듣고는 군주가 시기공이라는 호화로운 궁궐을 짓느라 백성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 그 원망이 쌓여 돌마저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돌의 말이 곧 억눌린 백성들의 목소리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민심의 발현으로 본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한나라 성제가 자기 능묘인 창능을 아주 화려하게 지으려고 할 때 거기서 돌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와 연결되기도 해요. 백성의 원성이 하늘에 닿는다는 경고인 셈이죠. 진시황 때도 비슷한 백색 재앙이 있었다면서요? 네, 아주 유명한 사례죠. 진시황 36년에 화산의 신령이 나타나서 올해 조룡, 시황제를 뜻함 이 죽는다고 예언하면서 옥벽을 전해주고 사라졌다는 기록, 또 동군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시황제가 죽고 땅이 나뉜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백색 재앙으로 해석되었죠. 시황제의 반응은 어땠나요? 시황제는 당연히 불쾌해했죠. 그 글자가 새겨진 운석 주변의 백성들을 다 처형하고 운석은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해에 시황제가 죽었죠. 시황제의 폭정과 고립된 통치, 고향독지에 대한 하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고 해석됩니다. 흰새들이 싸우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한경제 3년에 초나라에서 흰 목덜미 까마귀와 검은 까마귀가 싸워서 흰 까마귀가 진 사건, 백경우유 해구전 말씀이시죠. 유양은 이걸 백흑재앙으로 보고 당시 초왕 유무의 폭정과 그가 오왕과 함께 반란을 모의했던 것과 연결했습니다. 흰색, 즉 상대적으로 작은 세력인 초왕이 패배할 것을 예고한 징조로 해석했죠. 실제로 초왕은 반란에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태산에서 돌이 저절로 서고 흰새가 모인 이야기도 있던데요. 한 소제 때 일이라던데. 네, 원봉 3년 태산 내무산에서 큰 돌이 저절로 서고 흰새 수천 마리가 모였다는 기록이죠. 당시 외맹이라는 사람이 이걸 해석했는데 돌은 음이고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게 태산, 즉 왕조교체를 상징하는 곳에 섰으니 서민 출신의 천자가 나올 징교다. 이렇게 해석했다가 처형당했습니다. 헉, 처형까지 당했군요. 네.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서민 출신이었던 선제가 즉위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행입니다. 물은 겨울, 북쪽,
저장, 지혜, 그리고 듣는 것, 팅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행제의는 주로 물과 관련된 재앙들, 홍수나 가뭄, 혹은 비정상적인 시기에 비나 눈이 오거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얼음이나 눈의 이상현상,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주로 어떤 문제와 연결되었나요? 군주의 음란함, 또 귀를 닫고 소통하지 않는 폐쇄적인 통치, 붙지 않음이죠. 그리고 외척이나 환관 같은 음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성해지는 것 등과 연결되었습니다. 물이 음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이죠.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예를 들어 노장공 7년에 큰 홍수가 나서 보리와 밀농사를 망친 사건, 대수, 망매묘하였습니다. 동중서와 유향은 이걸 장공의 어머니 문강의 부도덕한 행실, 즉 근친상관과 남편 환공시해에 가담한 것, 그리고 장공 자신도 원수의 딸과 결혼하는 등 도덕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벌로 해석했습니다. 도덕적 문란함이 홍수를 불렀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또 한나라 고우 8년에는 장강과 한수가 범람해서 마녀 가구가 침수되는 큰 홍수, 장수 한수 이비가 있었는데요. 이건 당시 여태후의 전행, 유씨 왕족들을 숙청하고 자기 여씨 일족들을 대거 등용한 것, 즉 음세력이 지나치게 확장된 것에 대한 하늘의 응보로 해석되었습니다. 발에 바닷물이 물러난 사건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네, 한 선제지절 4년의 일 보활수원 총황인데요. 유향은 바다, 즉 거대한 대인이 물러나는 것은 음의 세력이 물러날 징조라고 봤습니다. 당시 황제가 외척인 곽씨 세력을 너무 믿고 의지했는데 바로 이 곽씨 세력의 몰락을 예고하는 경고로 해석했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뒤 곽씨 일족이 역모 혐의로 몰락했습니다. 그런 반대로 겨울인데 얼음이 얼지 않은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무제 때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원수 6년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동왕빙이라는 기록인데요. 그 해는 흉노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였습니다. 전쟁이라는 아주 강력한 양적인 활동과 또 승리 후에 민생 안정을 위해 박사를 파견하고 구휼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졌거든요. 이런 강력한 양의 기운이 겨울의 음기, 즉 추위를 압도해서 얼음이 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드시 나쁜 징조로만 본 건 아니군요. 네, 때로는 국가의 어떤 강력한 활동이나 기운의 결과를 해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해석의 유연성이 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쭉 들어보니 처음에는 나름대로 자연현상 속에서 어떤 의미나 경고를 읽어내려는 논리체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좀 변질되었다고요. 특히 참의사상으로 흘러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후한 시대로 가면서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해져요. 참이라는 건 일종의 예언이고 위는 경전에 대한 좀 비밀스러운 해석을 뜻하는데요. 예언과 비밀스러운 해석이요? 네, 그러니까 관찰된 자연현상, 즉 제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예언이나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동원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왕조의 교체나 특정 인물의 등극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아주 노골화됩니다. 아,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춰서 예언을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왕망이 신나라를 세울 때나 후한 광무제 유수가 즉위할 때 이런 참의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결국에는 객관적인 관찰이나 논의적인 검증보다는 그냥 비밀스러운 텍스트의 권위에 의존하게 되면서 좀 비과학적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과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반증 가능성, 즉 이 주장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참의사상으로 흐르면서 이런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거죠. 일종의 도그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단 하늘의 뜻이다, 숨겨진 예언이다 라고 해버리면 비판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음양오행론이 초기에는 나름 합리적인 자연이해의 틀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엄밀한 의미의 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성의 감옥처럼 되어버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발견의 도구가 아니라 통치의 도구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 방대하고 흥미로운 역사적 산물인 음양오행론과 천인가문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 재미있는 미신 정도로 치부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음양오행론은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는 보이는 이 세계를 몇 가지 핵심 원리로 일관되게 설명하려 했던 인류의 정말 위대한 지적 시도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세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분류하고 또 예측하려는 초기 과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제공했고요. 실제로 의학이나 천문학 같은 여러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지식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과 너무 쉽게 결탁하고 신비주의로 빠지면서 지적인 활력을 잃어버린 역사적 교훈도 함께 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식체계라는 것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험적인 검증이나 열린 비판의 가능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도구마가 되어서 발전을 멈추게 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오늘날 우리가 왜 음양 오행론 같은 새로운 전체론적 철학이나 세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거대 이론을 만들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시사점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포괄적인 설명체계는 필연적으로 현실과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외우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신비주의에 기댈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음양 오행론의 역사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세상을 하나의 틀로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설명되지 않는 예외들을 만나게 되죠. 이 간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 음양오행론의 후기 역사처럼 자의적 해석이나 신비주의로 이걸 메우려고 하면 결국 처음에 합리적인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경직된 도구마만 남게 될 위험이 큽니다. 포괄적인 설명체계를 만들려는 야심과 현실의 복잡성 사이의 긴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음양오행론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음양오행론이라는 고대의 거대한 사유체계가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려 했고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또 한계를 드러냈는지 한서 오행지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미신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논리 구조나 역사적 맥락,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구민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께도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과 어떤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고대의 거대한 사유체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그저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지식과 권력이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